어떤 행위가 도덕적일까요?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할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가 어떤 철학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철학TV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강의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질문들이었죠. 좋은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인가? 행복은 또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칸트 철학에 오면 윤리 도덕에 대한 핵심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문의 방향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먼저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도덕은 무엇인가? 도덕의 기준은 무엇인가? 도덕의 최고 원리는 무엇인가?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가?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것입니다. 칸트는 도덕에 대한 매우 독특하고 독창적이며 의미심장한 답을 제시한 철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칸트 윤리학의 일반적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칸트 윤리학에다 다양한 명칭을 붙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무윤리학, 의무론적 윤리학, 형식윤리학 혹은 형식주의 윤리학, 당위윤리학, 심정윤리학 혹은 동기윤리학, 엄숙주의 윤리학, 준칙윤리학, 칸트 윤리학에 붙은 이름들이 이처럼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슨 윤리학이다는 이런 복합 명칭은 주로는 철학적 논의에서 사용하는 칸트 윤리학을 특징 짓는 전문 용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사실은 칸트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편의상 칸트의 윤리학 이론에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사실 무슨 주인이 무슨 이론이니 하는 등 어떤 이론이나 학설에 붙은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칸트가 도덕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립했으며 또 왜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했는가를 꼼꼼하게 따져 묻고 잘 이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가?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가? 어떤 행위 속에 참된 도덕의 내용이 들어있는가? 방금 전에 이러한 질문들이 칸트 윤리학의 핵심적인 질문들이라고 말했죠. 각기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동일한 문제를 다루는 질문들이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대체 도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 혹은 도덕형이상학 정초라는 칸트의 윤리학 책, 정말 얇은 원문으로 90쪽 분량밖에 안 되는 이 소책자를 텍스트로 삼아 답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일의 현대 철학자 에른스트 투겐트 하트는 자신의 윤리학 강의라는 책에서 칸트의 이 소책자를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는 이 소책자는 윤리학의 역사에서 도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초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논의한 기념비적인 책이다. 매우 적절한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어야 할 텐데요. 도덕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칸트는 먼저 인간의 행위를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로 구분합니다.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로 구분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한자말로 반의무적인 행위와 합의무적인 행위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반의무적인 행위는 딱히 거론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즉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것이 법적인 의무를 위반했든 도덕적인 의무를 위반했든 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칸트는 일단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즉 반의무적인 행위는 논의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칸트는 의무에 맞는 행위, 즉 합의무적인 행위들만을
논의와 분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무에 맞는 행위들, 즉 합의무적인 행위들 중에서 어떤 행위가 특별히 도덕적인 행위인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가를 따져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칸트가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에 맞는 행위들 중에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가를 따져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도덕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행위는 대체로 의무에 맞는 합의무적, 의무에 합당한 행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되겠죠. 의무에 맞는 행위가 모두 도덕적인 행위인가?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고 모두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의무에 맞는 행위들 중에서 일부의 어떤 행위들이 특별히 도덕적인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수학에서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 일부분,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것이 도덕적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지요. 어렵고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장하는 용어나 개념에 세심한 주의와 집중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는 책에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인가를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상인의 사례, 자살의 사례, 선행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칸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점 주인이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정찰 가격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것은 의무에 맞는 합당한 일이죠. 보통 상인들은 물건에 정찰 가격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어리숙한 사람들이나 세상 물정에 어두운 어린아이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 값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상인에게 동등하게 대접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이를테면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간단한 문제겠죠. 그런 행위는 그 자체로 부도덕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상인의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상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입니까? 상인의 행위 속에 도덕의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입니다. 비록 상인의 행위는 의무를 위배하지 않고 의무에 맞는 합당한 행위이지만 그렇지만 도덕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칸트 선생의 생각이죠. 상인이 도덕적 의무로부터 그렇게 행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어떤 정직의 원칙을 상인이 갖고 있어서 그렇게 처신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상인은 순전히 개인의 이익관심, 즉 사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말하자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인이 그렇게 행위를 하는 동기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관심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두고서 특별히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곧바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칸트에게 도덕은 그 행위의 동기가 도덕적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구나. 맞습니다. 정확하게 봤고요. 칸트에게 도덕적 행위는 의무에서 도덕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요. 자살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또 누구라도 그렇게 하려는 직접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그렇게 하려는 본능을 타고났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경향성만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죠. 당연히 의무에 맞는 합당한 일이지만 그것이 의무로부터 비롯된 의무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불운이 겹치고
절망 가운데서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자기가 처한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 굴복하기보다는 영혼의 힘이 강해져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다면, 그것도 생명을 사랑해서거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 때문에, 의무에서 비롯하여 자살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한다면 그런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살하고 싶어도 의무에 따라 자살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도덕적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 말하자면 의무에서, 의무로부터, 의무감에서 비롯하여 도덕적인 동기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곧바로 도덕적인 행위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칸트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제 칸트 선생의 생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의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사례의 설명에서 칸트의 생각이 정말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일은 의무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의무이죠. 타고난 동정심의 소유자들은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가끔씩 봤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허영이나 사적 이익과 같은 동기에서가 아니라 남들을 도와줌으로써 내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선한 행위, 자선 행위는 의무에 합당하고 당연히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기에 딴지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요, 칸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고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행위이지만, 그렇지만 아무런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의무에서, 의무로부터 도덕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칸트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칸트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면서 논의를 이어나가는데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 자선가의 마음이 극도의 슬픔으로 흐려져서 타인의 운명에 대한 모든 동정심을 잃어버렸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 지쳐있기 때문에 남의 불행이 그를 자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명적인 무감수성에서 벗어나 아무런 경향성도 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에서, 오로지 도덕적 동기에서 남을 돕는 자선행위를 한다면 바로 그때 그 행위는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 가치와 내용을 갖는다. 칸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종류의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그 사람은 다른 점에서는 정직한 사람이면서도 타고난 기질이 냉정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이런 냉정한 기질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면 바로 이때 그 행위는 타고난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도덕적 동기에서 선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도덕적 행위이다.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 가치와 내용을 갖는다. 여러분, 주변에서 천성적으로 동정심을 타고난 사람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남을 돕는 데서 내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죠. 타고난 기버라고 말할까요? 칸트는 이런 사람을 자연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인색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자연의 졸작품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타고난 기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테이커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커 정도라도 되면 좋겠죠. 자, 이상에서 우리는 상인의 사례, 자살의 사례, 선행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도덕이 무엇인지를 따져봤는데요. 이 사례들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행위의 동기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정리해보면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이 무엇인지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첫째, 상인의 사례에서처럼
행위 동기가 사적인 이익 관심인 것이죠. 상인의 행위는 의무에 어긋나지 않고 의무에 맞는 행위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 사적인 이익 관심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살의 사례나 타고난 동정심의 소유자의 경우에서처럼 타고난 전성이나 본능과 같은 어떤 직접적인 경향성이라는 행위 동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는 의무에 어긋나지 않고 의무에 맞는 행위이지만 자신의 직접적인 경향성, 타고난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동기인데요. 말하자면 어떤 행위의 동기가 순전히 의무에서, 의무감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즉 도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의무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무에서 도덕의 요구나 명령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순전히 도덕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만이 도덕적 행위이고 도덕적인 가치와 내용을 갖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칸트의 생각과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의무에 어긋나지 않고 의무에 맞는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의무를 존중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곧 도덕적인 동기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내적인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당연히 고귀하고 칭찬할 만한 행위임에 틀림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는 사람이 순전히 의무감에서 도덕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서 타인을 돕는다면 그러한 행위 속에 참된 도덕의 가치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행위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고난 동정심의 소유자의 경우에서처럼 그의 자선 행위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동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동기들이 섞여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타고난 동정심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도덕적 의무감이나 사명감에 따라 자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행위의 동기를 기준으로 도덕적 행위를 평가할 때 종종 등장하는 어려움은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동기는 행위자인 개인의 주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의 동기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내가 행위자라면 최소한 행위자인 나 자신은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행위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타인의 관점에서 행위 동기가 불분명하더라도 최소한 행위자 개인의 관점에서는 스스로 행위의 동기를 분명하게 인지한다고 봐야겠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